안녕하세요. 결혼하면 참 잘 살고 싶었던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저뿐 아니라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오래도록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두 분께 남은 유일한 자식인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결국 두 분의 속을 상하게 해드리고 말았는데요. 제게 찾아온 불행이 비단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 제 사연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전 어릴 적 집이 참 가난했어요. 부모님은 함께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저와 남동생을 키워주셨죠. 저희 아빠는 선천적으로 손 한쪽이 기형이었기에 남들처럼 평범한 직장을 가질 수가 없으셨다고 해요. 없는 형편에 힘들게 우리를 키워주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지만 제 동생은 정말 효자였어요. 동생은 사춘기가 왔음에도 쑥스러워하지 않고 항상 아빠의 불편한 손을 꼭 붙잡고 다녔죠. 제 손 많이 커졌죠, 아버지? 항상 제가 이렇게 아버지 손잡고 지켜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동생은 어릴 적부터 자신이 가족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이뿐 아니라 동생은 부모님도 항상 잘 돕고 제게도 좋은 동생이었는데 저와 달리 공부 머리도 좋은 편이었어요. 저는 그런 동생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 살던 지역의 공장에 취업해 집의 생활비와 동생의 학비를 보탰어요. 저보다 2살 어렸던 동생은 한 지방 국립대 합격해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공부했죠. 부모님은 항상 제게 미안해 하셨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가족에게 최대한 부담을 덜 주고자 가외를 열심히 하며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동생은 나이 27에 저희 지역에선 꽤 알아주는 좋은 회사에 합격했죠. 또한 그 해에 부모님은 오래된 구축 주택 하나를 드디어 자가로 구매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일해서 보탠 돈과 약간의 대출을 껴서요. 이곳은 서울보다 집값이 저렴한 지역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부모님은 그 집으로 이사하던 날 너무 기뻐서 눈물을 그치지 못하셨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 집. 당신도 고생 많았어. 얘들아, 어떠니? 우리 집 좋지? 비록 좀 연식 있는 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 이사 걱정은 안 해도 되잖니. 진영아, 우리 딸, 이게 다 네 덕분이야. 정말 고맙다. 난생 처음 갖게 된 집이니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그건 저와 동생도 마찬가지였죠. 딱 하나, 아직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 사는데 돈을 보태지 못했던 동생은 그 점을 부모님께 죄송해했어요. 혼자 따로 돈을 모으곤 있었다는데 부모님이 알아서 집을 구매하셨으니 돈을 보태지 못했던 거죠. 그런 동생은 2년 뒤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아 두 분께 실내 포장마차를 차려드렸습니다. 계속 실외에서 힘들게 장사하셨던 두 분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돈을 버셨으면 했다면서요. 누나가 집 살 때 돈을 보탰으니까 전 가게라도 차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누나, 남은 집 대출금 있잖아. 그거 더는 갚지 마. 내가 부모님 도와서 얼른 갚을게. 누나 부모님 도우랴 내 등록금까지 대주랴. 여태 돈도 많이 못 모았잖아. 이젠 내가 가족을 도울 차례야. 동생은 계속 자신과 부모님을 위해 돈을 보태던 제가 정작 저 스스로를 위해선 돈을 얼마 모으지 못했던 걸 안타깝게 여겼나 보더군요. 부모님까지 동생의 의견에 힘을 보태시기에 그후부터 전 온전히 절 위해서만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집에 남은 대출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나이 34세 평범한 직장인이던 1살 많은 남편과 웨딩 마치를 올리게 됐죠. 남편은 순하고 좋은 사람이었기에 이런 사람과는
단란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명준이 너까지 이럴 거야? 난 진짜 괜찮다니까. 엄마, 아빠,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자식이 네 돈 받고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아니? 너 결혼할 때나마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어서 우리가 틈틈이 모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고 받아. 누나, 나도 누나한테 받은 도움 이렇게라도 꼭 갖고 싶어. 결혼 축하해, 누나.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과 동생은 돈을 모아 3천만 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선 얼마 못 줘서 미안하다는 말을 다들 하는데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런 가족을 위해서라도 저는 꼭 잘 사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고작 1년 뒤 가족밖에 모르고 살았던 동생은 우리의 곁을 영영 떠나버렸죠. 당시 첫 차인 중고차를 산 지 얼마 안 됐던 동생은 늦은 밤까지 야근한 후 퇴근길에 빗길 운전을 하다 미끄러졌던 것 같아요. 다행히 다른 다친 사람은 없지만 가로수를 크게 들이받은 동생은 중환자실에서 고작 3일을 버티지 못했던 거예요. 명준아, 불쌍한 우리 아들, 어떡하니? 장모님, 숨 좀 가다듬으세요. 이러다 또 쓰러지세요. 여보, 당신도 울고만 있지 말고 밥 좀 먹어. 당신 임신까지 했는데 그러다 큰일 나. 동생을 너무 사랑했던 저희 가족은 크게 절망했습니다. 아빤 가슴을 치며 한탄하셨고 엄만 숨이 넘어가도록 울기만 하셨죠. 당시 큰아들을 뱃속에 품고 있었던 저도 거대한 슬픔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남편은 고맙게도 그런 저희 가족을 정신없이 챙겨줬었죠. 전 그런 남편에게 고맙고 뱃속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다시 힘을 냈습니다. 저희 아들이 태어난 후 슬픔에 빠지셨던 부모님은 그래도 손주를 보며 약간의 기운을 되찾으셨어요. 그 모습에 가족들이 더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동생이 하늘의 천사를 보내준 건지 전 얼마 안 가 작은 아들도 임신했습니다. 저도 친정 부모님도 그런 저희 아들들을 보며 동생을 보낸 아픔을 위로하고 견디며 살아갔죠. 그 과정에서 남편은 한결같이 저와 친정 부모님을 잘 챙기며 큰 힘이 되어줬어요. 항상 고마워, 여보. 당신 덕에 우리 부모님도 많이 웃으시는 것 같아. 나도 그렇고. 아니야. 가족끼리 힘들 때 돕고 사는 거지. 그런 남편처럼 시댁 식구들도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솔직히 시부는 좀 불편하긴 했어요. 늘 살갑고 제게 잘해줬던 시어머니와 두 손아래 시누이와 달리 시부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이었거든요. 성원이 너 주방에서 얼른 안 나와? 남자가 그런데 기웃거리면 남자 구실 못하게 되는 거야. 애미 너 집에서 우리 성원이한테 집안일 시키는 거 아니지?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난 그런 걸 용납 못한다. 시부는 전형적인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인 분이었습니다. 그런 시부가 좀 껄끄러웠지만 그래도 전 시댁에 잘하고 살았어요. 남편도 항상 제게 미안해했고 시어머니와 두 시누인 제게 잘해줬으니까요. 평생 시부에게 무시당하고 산 건 자식들로 족하니 며느리인 저까지 서럽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래도 시부를 제외하면 전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해나갔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공장을 그만둬야 하긴 했지만 대형마트 캐셔 일을 구하며 다시 맞벌이도 하면서요. 그러다 전 저희 큰아들이 6살 때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당신 이 돈 대체 어디다 썼어? 어? 얼른 바른 대로 말해. 저는 결혼 후 남편과 공동명의 통장에 함께 돈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동안 확인을 안 하다 한번 통장 정리를 해봤더니 무려 4천만 원이 사라졌더라고요. 기겁하고 남편을 계속 추궁했더니 남편은 울상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여보. 사실 재산 좀 더 불려보려고 주식을 했었는데 몽땅 날려버렸어.
어떻게든 당신한테 숨기고 복구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 지금 제정신이야? 겁도 없이 그 큰돈을 상의도 없이 주시겠으면 어떡해. 사천이 네 집 개 이름이야?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남편은 자기가 대역 죄인이라며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었어요. 집 없는 서름을 잘 알기에 어떻게든 내 집 마련부터 하려 열심히 돈을 모았건만 그런 큰돈을 멋대로 날려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도 결국 전 남편을 한번 봐주기로 했습니다. 동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 이후로도 저와 친정 부모님께 잘해줬던 남편의 모습을 생각해서요. 하지만 이런 일은 상습이 되기 쉽다고 생각해 전 용서를 해주는 대신 몇 가지 조건을 걸었죠. 자,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시 아이들의 양육권을 전부 넘기고 재산 분할도 나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거라고 써. 또박또박.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경제권은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저는 남편에게 각서를 받고 경제권도 빼앗았습니다. 남편은 무조건 동의한다며 이혼만 하지 말아달라고 빌었죠. 이후 전 공동명의 통장은 없애버린 뒤 제 명의 통장으로 집안의 돈을 관리했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일을 알게 된 시부는 오히려 남편 기죽이는 못된 여우라며 저를 혼내더라고요. 남편은 그 뒤 한동안 풀이 죽어 있었는데 시댁에서도 괜히 제 눈치를 보던 남편을 보고 시부가 이러더군요. 너 평소에 우리 아들 얼마나 함부로 대하길래 애가 네 눈치를 이렇게 보니? 어? 가뜩이나 아직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시모가 말렸음에도 계속 절 꾸중하는 시부에게 울컥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남편이 돈을 날린 일을 폭로했어요. 그때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경악한 반면 시부는 헛기침을 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남자가 경제생활 하다 보면 돈 좀 잃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서방을 쥐잡듯이 잡았어? 드센 것도 적당히 해야지 원. 제가 경제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맞벌이 하면서 집안일도 더 해. 애들 육아도 거의 도맡듯이 해. 집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큰데 왜 남편한테 목소리도 못 높이고 살아야 되죠? 전 싫어요. 잘못을 했으면 그 뒤에 따르는 책임도 질 줄 알아야죠. 평소엔 시부에게 대충 맞춰드리고 살았었건만 그날은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서 맞받아친 겁니다. 그때 이후 시부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꾹 참고 전 여전히 시댁에 잘하며 살았어요. 때 되면 용돈에 선물에 남편이 없더라도 시댁 식구들을 잘 챙겼죠. 저와 친정 식구들이 가장 힘들 때 위로가 되어줬던 남편에게 여전히 고마운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이후 그래도 어찌저찌 더 허리띠를 꽉 졸라매며 돈을 모아 2년 뒤 우린 구축 아파트를 사서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이라 집값이 쌌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때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은 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보태주시더군요. 싫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너 아니었으면 사지도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우리도 너희들 집 사는데 보태주고 싶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남편과 전 그 집을 제 명의로 샀었어요. 아직 남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던 제가 공동 명의로 샀다가 혹시 남편이 저 몰래 담보대출이라도 받을까봐 고집을 부렸거든요. 남편은 할 말이 많아 보였지만 한운 수 없이 제 말에 동의했죠. 그런데 이사한 지 2달쯤 뒤에 갑자기 남편이 이러더군요. 여보, 이제 우리 집도 샀겠다. 나 좀 전보다 편하게 살면 안 될까? 나 솔직히 사는 재미가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동안 당신한테 용돈 받아 타면서 살았잖아. 근데 열심히 돈 벌어서 직접 돈 모으는 재미도 없지. 내 돈 내가 타 쓰는데 당신 눈치 봐야지. 부모님께 용돈도 내가 직접 못 드리지. 심지어 집까지 당신 명이니까 좀 김새. 나 요새 내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하기도 싫고 삶의 의욕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각자 버리는 각자 관리하기로 하면 안 될까? 왜? 그걸로 또 주식하려고?
아니야, 진짜 안 한다니까. 그냥 내가 직접 돈도 모으고 당신 눈치 안 보면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싶어서 그래. 나 낭비도 안 할게. 물론 생활비도 당연히 당신이랑 똑같이 낼게. 나도 사람인데 사는 재미 좀 주라. 어? 부탁해, 여보. 저는 그 큰 돈을 날렸으면서 돈을 자유롭게 쓰고 싶다는 남편의 말이 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남편이 몇 날 며칠을 계속 조르기에 귀찮기도 했고, 그동안 남편이 반성을 많이 하기도 한 것 같아 결국 알겠다고 말했어요. 그 뒤 남편은 제게 다달이 꾸준히 돈을 저축하고 있는 걸 정말 확인도 시켜주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을 지켜보니 정말 남편이 낭비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 저도 그제야 마음을 놓았죠. 한편 전 각자 돈 관리를 하기로 했을 때부터 다달이 70만 원씩 3년짜리 적금을 하나 들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친정집을 내부 인테리어라도 다시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동안엔 저희 집 살 돈을 모으느라 챙겨드리지 못했지만 전 계속 부모님의 낡은 집이 신경 쓰였어요. 입주할 때부터 이미 오래됐었던 친정집은 시간이 흘러 당시엔 훨씬 더 낡아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부모님은 동생과의 추억이 깃들어 있던 그 집에서 여생을 쭉 사실 계획이었기에 전 오래 사실 집이니 내부라도 고쳐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집을 사느라 목돈은 다 쓴 뒤였으니 다시 돈을 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힘든 형편에 저희 집을 살 때 도움까지 주신 두 분께 그렇게라도 꼭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계속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아지더군요. 당신 요새 왜 이렇게 늦어? 주말에도 애들이랑 시간도 못 보내고. 내가 늦고 싶어서 늦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우리 회사 다른 분야로 확장하실 거래. 그래서 직원들 다 업무가 두 배로 늘어나서 아주 정신이 없어. 그래서 수당도 따로 안 챙겨주고 직원들을 그렇게 부려먹는다고? 우선 확장할 사업이 안정되면 추가 인력 뽑는데, 그리고 그때 매출 늘어나면 인센티브를 챙겨주든 기여도를 봐서 연봉을 올려주든 한다더라고. 좀 호구당하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다들 그거 하나 믿고 죽자사자 일하고 있는 거야. 그래? 다른 이유는 없는 거지? 뭐? 당신 설마 나 의심해? 바람 같은 걸로? 사람을 뭘로 보고 가뜩이나 힘들게 일하는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걸고 아니거든? 하도 매체에서 바람이라는 주제를 많이 접해봐서였을까요? 저는 괜히 남편이 의심되어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펄쩍 뛰며 노골적으로 기분 나쁜 티를 내더군요. 거기다가 유치하지만 시부모님까지 걸며 맹세하기에 저는 남편에게 얼른 사과했어요. 그 뒤 남편은 계속해서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우리 집 말이야. 이제 남 있고 슬슬 공동명의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 갑자기 명의는 왜? 아니, 내가 주위에 좀 물어봤는데 요샌 다 공동명의로 산대. 나 밖에서 괜히 귀 죽어. 나 이제 진짜 주식에서 손 뗐으니까 공동명의 좀 해주라. 어? 절대 안 돼. 당신 주위 사람들도 당신처럼 주식으로 몇 천씩 잃었대? 아내 몰래? 그건 아니지만. 거봐. 만약 우리가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그땐 생각해 볼게. 하지만 아직은 안 돼. 사람들이 똥은 끊어도 주식은 못 끊는다는 말을 괜히 하겠어? 남편은 제게 공동명의를 졸랐던 겁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하자 남편은 전처럼 제게 며칠을 더 졸라댔어요. 저번에도 그렇게 해서 제가 각자 돈 관리하는 일을 수긍했으니 이번에도 먹힐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전 이번엔 끝까지 단호하게 나갔습니다. 집이 제 명의라도 당장 남편이 손해보는 것도 아니니 신중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또한 명의를 변경하려면 세금도 적지 않게 내야 하는데 그 몇백의 돈을 써야 할 만큼 급한 일도 아니었고요. 결국 포기한 남편은 한동안 삐쳐서 제게 말도 걸지 않더라고요. 그 후 솔직히 가끔은 제가 남편에게 고작 명의 문제로 너무한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답니다. 제가 너무 뒤끝이 긴가 싶어서요. 그런데 계속 남편의 말을 들어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느낌은 촉이라고도 불리는 제 육감이었다는 걸 몇 개월 뒤 전 알게 됐습니다. 뭐야? 이상하다. 당시 저는 드디어 3년간 친정집을 고쳐드리기 위해 모았던 적금이 만기가 됐어요. 전 평소에 입출금 통장을 딱 2개만 썼는데 그 만기된 돈을 거의 비어있다시피 했던 통장 하나에 옮겨 놓았죠. 그리고 한동안 정신이 없어 약 2주 뒤쯤에야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볼 시간이 나게 됐습니다. 그때 전 겸사겸사 휴대폰 어플로 다시 한번 통장 속 금액을 확인하려 했거든요. 그리고 통장 잔고를 확인한 순간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분명 적금 탄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야 할 통장에 딱 7만 6천 원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머리가 하얘졌죠. 저는 급하게 입출금 내역부터 확인했어요. 대체 이 인간이 언제 이 돈을 자기 통장으로 보낸 거지? 적금 탄 돈의 행방을 확인한 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닷새 전 그 돈은 다름 아닌 제 남편 통장으로 다 이체됐었더라고요. 분명 전 그런 적이 없었고 설정해 놨던 입출금 안내 문자도 오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문자 내역을 확인해 보니 그곳엔 제가 적금이 만기됐을 때 그 통장으로 돈을 옮겨놨던 기록밖에 없었죠. 혹시 몰라 전 삭제된 문자를 30일 동안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내 휴지통에 들어가 봤는데요. 정말 소름이 돋더군요. 그곳엔 제 통장에서 남편 통장으로 그 금액이 이체됐다는 내용의 문자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 통장에서 남편 통장으로 몰래 돈을 이체한 후 고의로 문자 내역을 지웠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누구였겠어요? 저는 즉시 아직 퇴근하지 않았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던 남편은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다짜고짜 남편을 안방으로 끌고 간 뒤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뭐 하느라 전화도 안 받아? 아, 미안해. 일이 너무 바빴어. 그런데 당신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내가 지금 화 안 나게 생겼어? 당신, 내 통장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어? 우리 예전 공동명의 통장 비밀번호는 다른 거였는데. 그리고 내가 적금 탄 건 어떻게 알고 그 돈을 홀라당 당신 통장으로 보내버렸냐고. 어차피 각자 돈을 관리하기로 한 거니 전 우선 친정집 리모델링 진행부터 시작한 후 남편에게도 말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여전히 너무 바빠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돈의 존재도 몰랐던 사람이 어떻게 알고 그 돈을 가로챘는지, 제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마구 캐물었던 거예요. 제 말에 당황한 남편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황당한 말을 내뱉더라고요. 미안. 사실 내가 당신 잘 때 우리 애들 사진 보려고 당신 휴대폰 좀 구경하다가 당신 입출금 내용 문자를 보게 됐어. 그래서 당신이 목돈 생긴 걸 알게 된 거야. 비밀번호는 아주 예전에 당신이 현금 입출금기 앞에서 비밀번호 치는 걸 보고 외워뒀었어. 언젠가 쓸 일이 있을까 싶어서 혹시 해서 쳐봤는데 그 번호가 맞더라고. 미안해. 저는 원래 결혼 전부터 그때까지 은행 관련 비밀번호는 쭉 하나를 썼었습니다. 동계산은 잘하는데 다른 숫자 외우는 데는 워낙 취약했으니까요.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던 거예요. 예전 남편과 함께 썼던 공동명의 통장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로 설정했기에 제 개인 비밀번호를 남편이 알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던 거죠. 다행히 애들을 위해 든 다른 적금은 다른 은행 계좌로 개설했었기에 남편이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세상 어떤 제정신인 남편이 아내 몰래 아내의 돈을 가로챈답니까? 저는 더 황당해져서 물었어요. 당신 그거 엄연한 도둑질이야. 그래서 대체 왜 그랬는데? 나 그 돈 친정집 인테리어 새로 해드리려고 3년 동안 모은 적금이야. 이제 나밖에 없는 우리 부모님께
그렇게라도 효도하고 싶어서 나 먹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모은 돈이라고. 당장 다시 내놔. 그게 그거 사실 다 썼어. 사실 얼마 전에 어머니께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대. 근데 당장 수술비가 부족하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발만 동동 구르다가 마침 당신 입출금 문자를 보게 돼서 나도 모르게 손을 댔어. 당신은 우리 아버지 싫어하니까 돈 보태달라고 하면 안 보태줄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뭐? 내가 아무리 아버님이 싫다고 해도 아프시다는데 수술비도 못 보태줄 사람으로 보여? 그렇다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빼가? 남편은 시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제 돈에 손을 댔다고 변명하더군요. 그런데 듣고 보니 이상해서 다시 캐물었어요. 근데 당신 이상하다? 당신은 3년 동안 모은 돈이 하나도 없어? 분명 돈 잘 모으고 있다고 나한테 확인도 시켜줬잖아. 그리고 아무리 시댁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두 분께도 아가씨들한테도 돈이 전혀 없었다고? 당신이 내 돈을 몰래 써야 했을 만큼? 아니지, 아니야. 요새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당장 2,500이라는 수술비가 필요할 정도였다는 거야? 대체 병명이 뭔데?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니 의문은 수도 없이 생기더군요. 제가 알기로 결혼해서 애 낳고 살던 첫째 시누인 그렇다 치더라도 미혼이던 둘째 시누인 모은 돈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그동안 모은 돈이 왜 없는 건지도 그렇고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역시나 찔리는 게 있는지 남편은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곤 제가 계속 추궁하자 이번엔 다른 변명을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어. 진짜 사실대로 말할게. 사실 당신이 알면 화낼까봐 솔직하게 말 못한 거야. 뭐? 이 와중에 나한테 거짓말까지 했다고?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내셨대. 다치신 곳은 없는데 차가 망가지셨다길래 망가진 차 계속 타시면 위험할 것 같아서 새 차 사시라고 내 돈이랑 당신 돈 보태서 보내드린 거야. 우리 아버지 이젠 연세도 있으시니까 미안해 여보. 근데 자식으로서 아버지가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 남편은 이번엔 시부의 차를 바꿔줬다고 말한 겁니다. 설령 진짜 그렇다고 해도 화가 났을 테지만 이미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이었기에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더군요.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곧장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곤 당황한 남편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여쭤봤어요. 어머님, 아버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나서 차까지 망가지셨다면서요. 교통사고? 무슨 소리니? 너 꿈 꿨어? 네 시아버지 요즘 귀찮다고 집 밖에 잘 나가지도 않는데 차도 오늘 막내가 친구들 만나러 간다면서 멀쩡하게 끌고 나갔는데. 아, 그래요? 우선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의 얼굴은 이제 보랏빛으로 질려 있더군요. 남편은 이번에도 제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인내심에 극에 달해 소리쳤습니다. 지금 나랑 장난쳐? 당신 대체 뭐야? 어? 당신도 주식이라도 손댄 거야? 당신 나랑 각서 썼던 거 기억하지? 난 그때 분명 당신한테 한 번 기회를 줬어. 그리고 이제 두 번은 없어. 여보, 미안해. 잠깐만. 나 맹세코 진짜 주식은 안 했어. 남편은 겁에 질렸는지 울먹거리기까지 하며 절 붙잡더군요. 그리고선 그제야 진실을 실토하기 시작했는데 그 진실이라는 게 더욱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럼 대체 뭔데? 얼른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하면 봐줄 거야? 그건 무슨 사정이냐에 따라 다르지. 그러니까 어디 한번 말해보라고. 사실은 나 노름에 손을 댔어. 아, 뭐? 노름? 어, 처음엔 그냥 호기심에 시작했어. 당신이랑 각각 돈 관리하기로 하고 나서 처음엔 진짜 성실하게 돈 모았었거든? 근데 돈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자꾸만 다시 주식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주식 생각 잊으려고 눈 돌릴 곳 없나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노름을 접하게 됐어. 진짜 난 당신이랑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 건데 내가 이렇게까지 빠져버릴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지금 노름하느라 그동안 모은 돈은 다 날렸다는 거야? 당신 그럼 그동안 야근이다 주말 출근이다 한 것도 다 거짓말이야? 그러고서 노름하러 다녔니? 어, 미안해.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어떻게 거짓말 그렇게 정성 들여서 해? 인센티브니 연봉 재협상이니 그렇게 구체적으로 거짓말 했단 말이야? 당신 나한테 당신 부모님까지 걸지 않았어? 아니지. 그건 노름이 아니라 바람이 주제여서 그렇게 당당했던 거구나. 난 바람은 안 피웠어. 당당해. 그리고 여보, 나도 당신 돈에까지 막 손대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돈은 이미 다 떨어졌지. 신용대출도 잔뜩 받았지.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었단 말이야. 집 담보로라도 대출받게 공동명의로 돌려달라고 해도 당신한테 씨알도 안 먹혔으니까 내가 뭐 별다른 도리가 있었겠어? 나도 막다른 길에 몰리니까 당신 통장 잔고까지 확인해 봤던 거지. 그러니까 남편은 이번엔 주식이 아닌 노름에 빠졌었던 겁니다. 회사 이야기도 전부 거짓말이었고 대출을 받다 더 이상 돈 나올 곳이 없자 우연히가 아닌 일부러 제 통장 잔고를 문자를 통해 확인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냈어? 당신 월급으로 대출금이며 생활비며 다 감당하고 노름까지 하고 산 거야? 그게 왜? 또 뭐가 더 있는데? 사실 나 직장 그만둔 지 4달 정도 됐어. 그래서 더 돈이 급했던 거야. 당신한테 안 들키려면 생활비도 내야 되지. 대출금 돌려막기도 한계에 달했지. 거기다 돈놀이는 계속해야겠지.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다 결국 걸려도 이판사판이란 마음으로 당신 돈에까지 손을 댄 거야. 미안해 여보. 내가 그날은 꼭 따서 당신 돈 고스란히 돌려놓으려고 했거든? 근데 그날 그 돈을 홀라당 잃을 줄 누가 알았겠어. 난 훔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빌리려고만 했던 거야.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이제 손 털고 2번 다신 안 그럴게.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직장까지 때려치운 뒤였더라고요. 이미 제 돈은 공중분해된 뒤였고 1년이 넘게 남편에게 속고 살았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찔해졌습니다. 그나마 집을 공동명의로 돌려주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 집까지 날릴 뻔했던 거죠. 저는 너무 큰 배신감과 분노에 당장 이혼이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남편은 염치도 없지 계속 절 붙잡았어요. 이혼이라니 여보. 나 이제 정신 차린다고 했잖아. 제발 한 번만 더 봐줘. 어? 당신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봐준다며. 그리고 나 각서에 쓴 것처럼 주식에 또 손댄 것도 아니잖아. 내가 언제 각서에 주식이라고 쓰라고 했어?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시에 라고 쓰라고 했지. 주식이나 노름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우선 얘기 들어본다고 했지 언제 봐준다고 했어? 당신은 나와의 신뢰를 아주 우습게 한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 맨날 일하느라 애들이랑 시간도 못 보낸다고 오히려 안쓰러워했다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다니 정말 소름 돋는다. 당신 같은 사람을 어떻게 믿고 더 살아? 난 절대 못 살아.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난 결혼 초엔 당신한테 정말 고마웠어. 그래서 나도 당신한테도 당신 가족한테도 더 잘하고 살았던 거야. 근데 당신은 갈수록 친정에 가기도 귀찮아하고 최근 1년 동안엔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면서 우리 부모님 생신 때도 친정에 안 갔었지? 말은 못 가서 죄송하다고 했지만 사실 다 노름하느라 못 갔었다는 거잖아. 난 당신한테 고마웠던 만큼 충분히 다 갚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너무 변해버린 당신을 이젠 감당 못하겠어. 그러니까 각서대로 이만 갈라서 애들은 당연히 내가 데려갈 거야. 여보, 제발 날 버리지 마.
나 당신하고 이혼하면 남은 건 빚밖에 없단 말이야. 내가 준 기회를 아예 원수로 갚아버린 건 당신이야. 이거 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저는 당장 나가라며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러자 2시간 뒤인 그 오밤중에 남편이 누굴 대동하고 왔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잔뜩 화가 난 시부와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의 시어머니였어요. 자다가 깬 건지 시부모님과 함께 살던 막내 시누이도 까치집지 머리로 시어머니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었죠. 시부는 집에 오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애미 너, 이번엔 또 뭐냐? 뭔데 이 밤에 애를 짐까지 싸서 쫓아내? 왜? 얘가 또 주식에 손이라도 댔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일로 이혼하자는 말을 해? 애가 얼마나 놀랐으면 혼이 빠져서 집에 왔겠냐고. 여보, 그렇다고 이 밤에 여기까지 쫓아오면 어떡해요. 목소리 좀 낮춰요. 애들 깨겠어요. 혜미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라니. 성원이가 갑자기 우리 집에 와선 너한테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울더라. 근데 무슨 일인지 도통 말을 안 하더라고. 그 와중에 이 양반이 자초지종도 모르면서 성원이를 데리고 무작정 여기로 달려가길래 쫓아온 거야. 애들 아빠가 말 안 해요? 모르니까 우리가 온 거 아니냐? 어?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네가 감히 우리 아들 찬밥 취급해? 대체 무슨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기 이 난리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시부를 말렸지만 시부는 언성을 낮출 생각이 없어 보이더군요. 슬쩍 남편을 보니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것이 자기도 자기 잘못을 알았기에 시댁에 가서 이유를 말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시부의 눈을 똑바로 보고 진실을 모두 말해드렸습니다. 이 사람이요, 1년이 넘게 절 속이고 노름판을 돌아다녔대요. 저한테 매번 야근한다, 주말 출근한다 거짓말하고서요. 심지어 몇 달 전부턴 아예 노름판에 붙어서 사느라 회사도 그만뒀다더라고요. 물론 그 퇴직금도 전부 돈놀이로 날렸고요. 저 몰래 신용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그 짓 하다가 이번에 제가 친정집 고쳐드리려고 모아뒀던 돈까지 몰래 빼가서 싹 다 날렸대요. 전 주식보다 이게 더 못 참아줄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아버님 생각은 다르세요? 뭐? 성원이가 정말 그랬다고? 네. 그리고선 자기가 주식 안 한다는 약속은 지킨 거 아니냐고 하는데 누가 이 사람 지능부터 다시 좀 올려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도 잘못한 건 알아서 두 분께 입은 꾹 다물고 있었네요. 아버님, 전부터 저한테 아들이 최고다. 아버님은 제 남편을 최고로 귀하게 키웠다고 하셨죠? 그렇게 귀하게 키운 아들 더 망가지기 전에 얼른 정신머리부터 다시 뜯어 고쳐주셔야겠어요. 근데 전 저희 애들까지 안 좋은 영향 받기 전에 이 인간하고 그냥 갈라서려고요. 약속도 제대로 안 지키고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는 인간은 어떻게 믿고 살아요? 시부 또한 주식은 감싸줄 수 있었어도 이번만은 감싸주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제 폭로에 시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닫았다 벌렸다를 반복하셨거든요. 그런 시부 대신 이번에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셨죠. 시어머니는 남편의 등을 마구 후려치며 화를 내셨어요. 이 화상아, 네 애비랑 다르게 너만은 멀쩡하게 큰 줄 알았더니 어쩜 이렇게 더한 망할 자식이 됐어. 애미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하고 살았는데, 어? 저 성질 더러운 네 애비도 다 참아주고 우리한테도 잘하고 심지어 네가 멋대로 큰돈 날린 일도 다 봐줬는데 이 무슨 막대 먹은 짓이야? 아휴,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당신은 말로 하면 되지. 왜 우리 귀한 아들한테 손까지 올려? 그 와중에도 시부는 남편을 감싸려는 듯 시어머니께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시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번엔 시부에게 져주지 않고 시부의 등짝까지 쫙 내려치셨어요. 아이 시끄러워요. 맞을 짓을 했으면 해초리 들어서라도 가르쳐야지. 감쌀 걸 좀 감싸요. 당신이 그 모양으로 애를 오냐오냐 했으니까 애가 결국 이런 못난 놈으로 자란 거 아니에요. 혜미야,
이 밤중에 소란 피워서 미안하다. 우린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으니까 당장 이혼해. 애들도 당연히 네가 데려가고. 성원이 너 애미한테 앞으로 줄 애들 양육비도 없지? 빚만 잔뜩 있다며. 그럼 아무 소리 말고 애미가 탈나는 대로 재산 분할도 다 해줘. 애들 양육비 명목으로. 이제 그만 나와. 애미랑 애들 차게. 당신도 빨리 나와요. 새언니,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우리 오빠가 새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제 오빠지만 진짜 너무 한심해서 못 봐주겠어요. 우리 오빠 절대 봐주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처음 보는 거친 모습에 당황한 시부는 찍소리도 못하고 어버버하며 끌려나가더라고요. 눈물을 뚝뚝 흘리던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마지막에 남은 시누인 제 손을 잡고 몇 번이나 사과를 한 뒤 그들의 뒤를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12년을 같이 산 사람을 쫓아내고 제가 어떻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지난 세월에 대한 허탈함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절대 노름은 끊지 못한다는 주위에서 숱하게 들은 그 말을 상기시키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독하게 먹으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시어머니께 호되게 혼이 난 뒤에도 포기를 못하겠던 건지 남편은 몇 번을 더 찾아와 매달리더군요. 하지만 얼마 안가 드러난 남편의 본심에 전 한 번 더 정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보, 정 나랑 꼭 이혼해야겠으면 재산 분할받은 돈 차용증 써서라도 나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어차피 내가 재산 많이 나눠주기 싫다고 해도 법원은 당신 편 들어줄 거니까 내가 미리 이렇게 부탁할게. 나 진짜 요새 감 잡았어. 당신이 돈만 빌려주면 내가 그 돈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게. 당신은 이 와중에도 그 생각뿐이야? 역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손 털겠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지? 아니야, 그건 아닌데 뭐든 한 번에 그만둘 수는 없는 법이잖아. 사실 천천히 그만두려고 했지. 천천히? 세상에, 천천히 끊는 노름이라는 소리 듣고 안 웃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재산 분할 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니? 그 돈으로 혼자 애들 뼈 빠지게 키우겠지. 그걸 뻔히 알면서 그 돈을 빌려달라고? 차용증 쓴다고 한들 내가 그 돈 퍽이나 돌려받을 수 있겠다. 당신은 오늘 그 말로 애들 아빠 자격까지 완전히 상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더는 찾아오지도 마. 이혼에 더 불리해지기 싫으면. 남편은 애초부터 노름을 끊을 생각도 없었더라고요. 그제야 전 마지막으로 남은 연민마저 싹 지워버린 채 냉정하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죠. 남편이 저 몰래 졌던 빚은 공동 책임이 아니었기에 다행히 제게 함께 갚아야 할 책임은 없었습니다. 반면 남편이 저 모르게 날렸던 4천만 원과 적금은 유책 사유로 인정됐어요. 또한 이혼 파탄의 가장 큰 사유가 남편의 노름이었기에 저는 위자료와 아이들의 양육비 일시불, 남편에게 불리했던 모든 조건을 더해 아주 유리한 재산 분할을 받고 이혼할 수 있었죠. 시어머니와 두 시누인 제게 전화해 마지막까지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아이들의 행복을 빌어줬기에 저 또한 세 사람에게만은 진심으로 아쉬움을 표하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저는 이혼한 후 재산 분할 받은 돈으로 친정집을 싹 고쳐드렸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편리하고 근사하게요. 부모님은 처음엔 미안해 하셨지만 그래도 딸의 효도를 고맙게 받아주셨죠. 그리곤 이혼한 딸을 많이 걱정하시기에 저는 집을 정리하고 친정으로 들어가 아예 살게 됐어요. 집 2개를 다 팔고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건 어떨까요? 하고 제가 여쭤봤었지만 여전히 부모님은 동생과 살던 그 집을 떠나기 싫어하셨으니까요. 세상 참 말세다, 말세야. 그 멀쩡했던 사람이 어쩌다 그렇게 됐노. 이제 와서 한탄하면 뭐해요. 그냥 앞으로는 이서방 인생이 더 망가지지 않길 빌어주자고요. 그래도 한때는 우리 가족이었잖아요. 진영이 너도 마찬가지야. 헤어졌다고 앙심 품지 말고
그냥 앞으론 잘 살아라 하고 빌어줘라. 그게 애들을 위해서도 좋아. 친정 부모님은 제 이혼을 안타까워하시면서도 한때는 가족이었던 정으로 남편이 부디 정신 차리길 빌어주셨습니다. 엄마의 말씀대로 이미 헤어진 사이인데 애들 아빠를 계속 원망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내 남편이고 애들 아빠였으니 저도 부모님처럼 남편이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잘 살길 바랬죠. 그렇게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전 부모님을 잘 모시고 아이들도 책임감 있게 잘 키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역시 저희 외할머니표 계란말이가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 감사의 의미로 이따가 저랑 동생이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전 할머니 어깨, 동생은 할아버지 어깨요. 부모님은 아직 실내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계세요. 이젠 좀 쉬셨으면 하지만 단고들이 얼마나 아쉬워하겠냐며 부모님은 될 수 있는 한 오래 장사를 하고 싶어 하시더군요. 아마 그 가게를 차려준 제 동생 생각이 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행히 아빠의 부재를 잘 받아들여준 저희 아이들은 저희 부모님을 곧잘 따르며 잘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은 발랄한 저희 애들을 보며 가끔은 제 동생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시는 모양이더군요. 특히 저희 작은 아들이 커가며 묘하게 제 동생을 닮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두 분은 가끔 저 몰래 눈물을 훔치시기도 해요. 엄마, 아빠, 또 명준이 생각나세요? 두 분이 자꾸 우시면 명준이가 하늘에서 속상해할 거예요. 우리 이번 주말엔 바다 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올까요? 애들이랑 다 같이요.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 저는 두 분을 뒤에서 꼭 안아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두 분께 동생 몫의 효도까지 앞으로도 쭉 잘 해나가자는 다짐을 하곤 하죠. 동생이 생전 참 많이 잡고 다녔던 아빠의 손도 꼭 잡아드리면서요. 전 그렇게 앞으로도 부모님의 좋은 딸, 아이들의 좋은 엄마로서 노력해 나갈 생각이에요. 한편 부디 잘 살길 바랬건만 전 남편은 결국 큰 사고를 쳤다고 해요. 전 얼마 전 오랜만에 막내 시누이와 안부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시누인 제게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려줬어요. 저희 오빠요. 저희 집에 들어와 살면서도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살았어요. 직장도 안 구하고 매일 노름판에 가서 살았거든요. 엄마가 아무리 울고불고 말리셔도 소용없더라고요. 아빠 맨날 한숨만 쉬시고. 그러다 얼마 전에 오빠, 아빠가 아껴뒀던 노후 자금까지 어떻게 알고 훔쳐서 아예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빤 그런 자식 두 번 다시 자식으로 안 치겠다고 난리시고 엄만 울다 까무러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머, 그럼 어떡해요?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젠 다 오빠를 포기한 상태예요. 실종 신고도 해놨는데 소용없을 것 같고요. 저 조만간 일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거든요. 그때 부모님도 아예 모시고 올라갈 생각이에요. 혹시 오빠가 또 찾아오면 어떡해요? 아빠가 좀 밉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인데 제가 모실 수 있을 때까지 모시려고요. 어차피 전 결혼 생각도 별로 없어서요. 제가 이렇게 전화한 건 혹시 오빠가 새언니도 찾아갈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새언니, 부디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잘 지내세요. 결국 전 남편은 손대지 말아야 할 일에 미쳐서 스스로 가족까지 버려버린 겁니다. 가족들도 전 남편을 포기한 거고요. 그 뒤 저는 괜히 노심초사하며 걱정했지만 다행히 전 남편이 우리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혹시 모를 일이니 앞으로도 항상 주의를 경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전 남편을 생각하면 아직도 제 안엔 안쓰러운 감정이 들곤 해요.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겐 저 자신도 자신이지만 아이들을 안 좋은 영향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최우선이었던 거죠. 저는 제 사연을 통해 어느 경로로든 접근하기 쉬운 노름에 대한 위험성을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는 무서운 행동이에요. 그러니 끝이 없는 늪에 빠져 모든 걸 잃기 전에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악마의 속삭임이니까요. 여러분,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